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보니까 정말로 시장이 느끼는 금리 인하의 중요도 확실히 낮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 당연히 중요한 이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게 됐다 이 얘긴데요. 그럼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아주 탄탄하게 나왔는데도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가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나오면 증시는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좋은데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늦춰질 거다. 그걸 걱정하면서 증시가 하락했던 거죠.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다. 경제가 좋다는 굿 뉴스가 증시에는 배드 뉴스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 시장이 금리 인하보다는 성장 기조 유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경제는 굴러가는구나. 성장까지 하는구나. 큰 문제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금요일에 나온 노동부 고용지표 3월 일자리 순증 규모가 나왔습니다. 예상을 크게 상회했어요. 예상은 20만 개였는데 실제로 늘어난 일자리 수는 30만 3천 개였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3.8%. 이건 또 예상에 부합했어요. 2월의 3.9%보다 약간 하락했습니다. 고용시장 탄탄하다, 뜨겁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표가 나왔음에도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꽤 많이 올랐어요. 다우 0.8%, S&P 500 1.13%, 나스닥 1.24% 각각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증시가 하락했거든요. 목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준 위원들이 연이어서 매파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상조다. 이런 발언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고용지표까지 가세를 했는데 더 내리지 않고 반대로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요일 연준 위원들 연준이 금리 인하 스탠스에서 좀 뒤로 물러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3월에 그러니까 3월 FOMC 점도표에다가 연내 2회 인하로 표시를 했다. 맵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쩌면 올해는 금리 인하 아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발언으로 증시가 하락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금요일에는 핫한 지표에다가 연준 이사 한 명이 미셸 바우만이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를 했어요. 인플레가 이렇게 제압 안 되고 질질 끌면 금리 인상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목요일과 달리 증시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목요일 증시 하락의 원인이 금리 발언 때문이 아니었을 것 같다. 유가 상승이 원인인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목요일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카시카리 총재 발언 후에 국채금리가 올랐느냐? 안 올랐습니다. 금요일엔 올랐는데 카시카리 총재가 발언한 목요일에는 발언 후에 국채금리가 오히려 하락했어요. 사실 카시카리 총재가 올해에는 금리 결정 투표권이 없습니다. 점도표에는 본인 생각 표시할 수 있지만 투표는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도 된다. 채권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금요일 고용지표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됐을까요? 경기가 좋다는 거는 증시한테 굿뉴스다. 노을랜딩으로 간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경착륙은 물론이고 연착륙도 피해가고 아예 착륙을 안 할 거다. 경기 계속 고공행진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띄워진 겁니다. 자, 거기다가 금요일에 나온 고용지표를 뜯어보니까 내용이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일자리 순증 예상 20만 개였는데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30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예상과 동일했어요. 3.8% 예상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니, 일자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50%나 더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실업률이 예상과 동일할 수 있나요? 원래대로라면 실업률도 예상보다 낮아져야 되는 거죠.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번 주에 나온 얘기가 있었어요.
지표 계산할 때 이민자들을 반영 안 하는 것 같다. 이 얘기가 이번 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실업률 계산 공식.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에요. 그런데 분모인 경제활동 인구가 실제보다 축소 계상이 됐다는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노동가능 인구 중에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업자라도 구직을 하고 있다면 다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죠. 그런데 이 경제활동 인구를 실제보다 적게 계산했다. 이 얘기는 숨어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민자라는 겁니다. 미국 인구는 10년마다 정확하게 인구 센서스로 확인을 합니다. 그럼 10년 동안 인구는 불변이냐? 그렇지 않죠. 출생자, 사망자 그때그때 반영을 하죠. 이민자도 반영을 해요. 노동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인구가 0.5% 늘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의회 예산국 CBO는 아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늘었다. 0.9% 늘었다. 이 수치를 반영했어요. 전문가들 생각은 노동부가 너무 적게 반영했다. 작년에 이민이 폭증했습니다. 불법 이민도 많았죠. 이민자 대부분이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작합니다. 일자리가 증가하죠. 그런데 일자리가 증가해도 이 사람들이 인구 자체에 아직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실업률 계산할 때는 빠졌다는 거예요. 일자리 순증에서만 데이터가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이렇게 늘었는데 실업률은 별로 낮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고용이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특히 인플레 없는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증시가 오른 겁니다. 자, 다른 지표도 있어요. 금요일에 나온 지표 중에 하나가 평균 시급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4.1% 상승했어요. 2월보다도 임금 상승률 낮아졌습니다. 2021년 6월 이래, 그러니까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2년 전에는 5.9% 올랐어요. 거기에 비하면 4.1% 많이 둔화된 겁니다. 이 지표도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또 고용이 어디에서 많이 창출됐나, 이 지표에서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미국 경제 추가 고용 여력 존재한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한 달 전쯤에 했는데 미국 일자리 순증 왜 이렇게 매월 많이 늘어나나? 코로나 때 고용 다 회복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 우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노동집약적인 소위 하이터치 업종들입니다. 개인 교습, 헬스케어, 여가, 접객 업종을 보면 현재 고용은 코로나 때보다 더 늘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2015년부터의 고용 추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추세선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더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근로자를 구해도 임금은 그만큼 안 오를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요즘 얘기되고 있는 노랜딩이 가능할까? 그건 아직 불확실한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지표를 보면 여전히 침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단기 국채금리 여전히 역전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개인 소비 관련 부채, 신용카드 잔고입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랜딩을 전혀 안 할 거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 증거들도 있어요. 정부가 직접 고용을 해서 고용을 늘리고 있고 또 산업을 지속 부양하면서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업도 지원을 하죠. 반도체법,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합니다. 거기다가 AI 혁신이 확산될 거다라는 가능성 여전합니다. 따라서 노랜딩이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니다. 이번 주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자, 또 한 가지 증거를 보면 금 가격이 목요일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락했어요. 금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세상의 리스크가 커지면, 특히 기축통화국인 미국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목요일엔 하락했어요. 금값이 하락했다는 거 보면 목요일 증시 하락,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또 금요일에는 금값 다시 올랐습니다. 결국 금요일의 증시 상승은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미국 정부 부채 불안 점증하고 있는데도 상승한 거다. 증시 상승 기운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AI 혁신에 잔뜩 기대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이 그래요. 필리핀의 아웃소싱 산업 상당히 큽니다. 쉽게 우리는 그냥 콜센터라고 부르죠. 이 아웃소싱 산업이 AI 혁신 속에서 무사할까 우려가 많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까지의 글로벌 아웃소싱 혁명에서 필리핀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마닐라에 있는 콜센터들은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고객들의 콜 대응하느라고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사이 콜센터는 필리핀 GDP의 0%에서 8%로 성장을 해요. 없던 산업이 생긴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8%인데 비공식적으로는 10% 넘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이 콜센터가 기초적인 AI하고는 경쟁이 가능했어요. 콜센터가 AI를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AI 업무 반경이 사실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객이 화가 났다, 흥분했다, 그러면 AI는 이런 고객을 상대할 수가 없죠. 직원이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 AI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생성형 AI 시대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불리해져요. 필리핀의 영어 능력, 아시아 2위입니다. 하지만 AI의 영어 능력은 더 출중하죠. 상황 대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아요. 학습만 잘 되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콜센터 인력 150만 명을 넘고요. 조만간 200만 명을 상회할 거다. 이렇게 예측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망은 반대입니다. 아주 암울해요. 일단 사람과의 경쟁에서 필리핀이 앞서가지 못하고 있어요. 인도나 남아공의 콜센터가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나라들 모두 아웃소싱 산업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 블룸버그가 인터뷰한 필리핀 업종 내 정서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이런 전망은 비단 필리핀뿐만 아니라 각국 콜센터에 다 해당되는 얘기겠죠. 고용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다. 1차적으로 콜센터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예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에 로보택시 발표하겠다. 이런 트윗을 알렸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주에 1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했고 이 수치가 안 좋았죠.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주가가 하락했고 이 하락이 금요일에도 이어졌어요. 금요일에 3%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한 거예요. 이 트윗으로 시간 외에서 테슬라 주가 3%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로보택시라는 게 뭐냐? 좀 모호해요. 몇 년 전 일론 머스크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차주가 타인을 자동 운송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유료로 대여해주는 자율주행차다. 이렇게 대충 얘기할 수 있어요. 구글의 웨이모랑 비슷한 거죠. 자, 8월 8일이면 한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표한다고 해서 언베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출시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테슬라는 발표하고 나서 5년 있다가 출시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시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는 거고요. 자, 이번 주에 테슬라 문제점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옹호론도 많았고요.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일론 머스크가 원래 미래의 자동차 회사를 세우겠다. 이게 목표인데 이제는 기존 자동차 회사와의 경쟁에서도 헉헉대고 있다. 거기다가 전기차 수요 자체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을까 이거였는데 이제는 생산하면 다 팔 수 있을까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테슬라 주가 34% 하락했습니다. 2021년 대비 주가 50% 이상 하락했어요. S&P 500 내에 있는 기업 500개 중에 투자 수익률 최저예요.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는 여전히 시가총액이 압도적 1위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들 중 누구도 지금의 테슬라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테슬라는 전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자, 일론 머스크가 2019년에 자동주행 시스템 옵티머스를 선언하면서 이제는 운전은 선택이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핸들 잡고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핸들에서 손 떼고 다른 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부터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구나. 소프트웨어 회사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2021년 10월 말 여기입니다. 허츠 렌터카가 테슬라 10만 대를 주문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단박에 시가총액 1조 허들을 뛰어넘었죠. 자, 10만 대 주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허츠가 주문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렌터카가 10만 대 플릿을 뿌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이 소프트웨어를 채용할 거다. 일시 구매를 하거나 구독료를 낼 거다. 이러면서 주가가 뛴 겁니다. 시가총액 1.2조 달러 도달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년 만에 주가 2000% 상승이었습니다. 전설이죠. 그런데 현재는 5천억 달러 좀 넘는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테슬라에 대한 신뢰가 여전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잃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2022년에 갑자기 올해는 신모델 안 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2년여 전에 25,000달러짜리 저가 모델을 3년 내에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 얘기는 없는 걸로 되는 건가? 취소되는 건가?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이런 일은 많았습니다. 2015년 완전 자율주행 3년 내에 도달하겠다 얘기했지만 안 됐고요. 2016년에는 다음해 말까지 완전 자율주행으로 비대륙을 횡단하겠다라고 했는데 횡단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설상가상 2022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390억 달러어치를 매각했습니다. 그걸로 트위터를 인수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트위터에서 손 떼라, 테슬라 경영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죠. 저가 모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테슬라 핵심 임원들까지 이 프로젝트 부활시키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 일이 너무 많다. 완전 자율주행이 최우선이다. 다른 건 뒤로 미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기존 모델 가격을 인하하자. 그러면 뭔가 새롭지 않느냐. 이러면서 할인을 했죠. 할인폭을 점점 키워서 나중에는 대당 7,500달러 할인해주고 거기에 더해서 1만 마일 무료 충전권까지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올해 내로 구입해야 된다. 테슬라 판매 엄청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40% 늘었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2022년에 65%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예상치는 이거보다 더 높았고 테슬라의 내부 목표치도 이거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할인율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못 채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장 2개를 같은 해에 완공했습니다. 생산 캐파가 한순간에 80% 늘어났어요. 이제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생각보다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폭을 20%까지 올렸어요. 이때는 조용히 할인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만 했습니다. 경쟁사들한테는 충격이었어요. 20% 할인은 전기차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에 가까운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줄어드니까 영업이익률도 하락하죠. 그래서 결국은 한 자릿수 대 영업이익률로 내려왔습니다. 테슬라 인도량도 둔화했고요. 자, 테슬라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언제 어떤 식으로 현실화할까 이걸 분명히 해야 되죠. 유일한 출구입니다. 로보택시 자체가 주 관심사는 아니에요. 기술은 이미 구글이 보여주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 비즈니스 모델이 문제인 거죠. 로보택시가 주 관심사는 아니지만 8월 8일에 충분한 혁신을 보여줘야만 할 거예요. 상업화 일정도 제시해야 할 겁니다. 4개월 남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역시 테슬라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거죠. 기술이 가장 앞서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거 증명해야 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